자, 반갑습니다. 3학년 역사 첫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3학년은 한국사를 배워요. 근데 한국사가 양이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우셨던 세계사보다는 기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학생의 운명이야.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를 더 먹고 또 상급 학교로 올라가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은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무조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드렸을 거고 아무튼 만만한 양은 아닐 거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배우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 한국사는 작년에 배웠던 세계사랑은 조금 감성이 달라요. 어떤 감성이냐면 작년에 배웠던 세계사는 아마 거의 매 시간에 들었던 뭐 그 시간마다 들으셨던 뭐 인물 이름이나 뭐 전쟁 이름이나 사건 이름이나 뭐 단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수업 때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뭐 그러면 카이사르 아니면 뭐 옥타비아누스 뭐 그런 인물들이 있죠. 뭐 그라쿠스 형제 뭐 아니면은 뭐 고대 그리스다 그럼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클레이스테네스니 뭐 페리클레스니 뭐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나 뭐 어떤 도편지방법 이런 제도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시간에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사는 조금 달라요. 한국사는 당연히 다는 아니시겠지만 적지 않은 단어들이 이미 들어보신 단어들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글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 그죠? 뭐 임진왜란 때 해군을 이끌어서 일본을 무찔러낸 장수는 누구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딱 나오잖아요. 그죠? 뭐 고구려 때 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 넓은 만주 영토를 만주 벌판을 호령하고 개척했던 인물, 황개토대왕. 그냥 기본적인 어떤 지식 구조들이 아주 없으시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배우는 기본 태도는 완전히 모르는 걸 새롭게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어디서 들어봤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 앞뒤의 내용들과 함께 배우면서 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나 단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의 진짜 어떤 의미와 맥락을 깨달아 나간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런 게 이제 한국사의 진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들의 진짜 의미나 어떤 새로운 시각, 맥락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다. 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부심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부심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자부심에 빠지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도 이걸 배우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데, 옛날에는요,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국사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과목 이름이 한국사라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 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죠. 한국의 역사.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요 내용들을 배울 때 내가 갖는 마음가짐과 시각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약간은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쉽게 얘기하면 국뽕의 태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는 조금 작게 배우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막 이만하게 배워서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형태로 배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조금 더 객관적인 태도에서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뤄낸 대단한 게 있다면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가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요거를 다 지우고 봐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성과물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내놓을 만한 거 하면 역시 한글이겠죠. 훈민정음, 이 한글일 건데 한글이 이렇게 보시면 어,
한글을 놓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뭘 자랑스럽다 그래? 과학적이다라고 하죠. 과학적.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의 이제 자음 모음 개수로 가장 풍부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자음 모음이 갖는 어떤 음가라고 하죠. 소리의 형태가 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은 과학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을 놓고 볼 때, 한글은 과학적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 좋죠. 근데 자부심에 빠져서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글은 과학적일까?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글이 과학적일까요? 왜냐하면 한글이 인류가 쓰는 문자 중에 가장 뒤늦게 나온 문자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앞전에 다른 문자들의 장단점을 보고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거의 한글만이 유일하게 개인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발명된 문자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 민족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하나의 알파벳이 하나의 음가만을 갖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억, 니은 하면은 그, 느, 드, 르, 무 하나의 음가만을 갖죠.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A가 R로 발음되기도 하고 에 형태로 발음되기도 하고 G가 기억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약간 지읒 형태로 발음되기도 하고 C가 키읔 형태로 발음되기도 하고 뭐 시옷 형태로 발음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차이예요. 영어 알파벳은 여러 민족들이 여러 수백 년, 천년 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성이 없는 거예요, 발음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 발명품이기 때문에 체계성을 갖는 거예요. 다른 문자보다 늦게 나왔고 개인 발명품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한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뭘 보든지 자랑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왜 그런 특징을 갖게 됐을까라는 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해되시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경우도 있어. 그 경우가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게 개인이 이해하기 힘들 만큼 압도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자랑스러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개인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 인물이지만 그 경우를 보편적인 해군 장군 능력으로 볼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왜 집중하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왜를 통해서 역사적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정도 기본빵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어떤 국가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 시대 구분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우리가 최초의 국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네,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 다음이 그 다음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처음 들어보진 않을 거예요. 고조선이 한 나라 한 무제에 의해서 무너지죠. 한 무제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 생기는 게 부여, 아이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얘들끼리 막 경쟁을 하다가 나라가 네 개로 정리가 되죠.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리고 하나가 더 붙는 게 가야죠. 근데 우리가 가야를 정식 고대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시인 삼국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걸 통일하는 게 신라죠. 그래서 우리는 신라가 통일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위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발해죠. 발해. 발해고 요렇게 요 시대를 북쪽에 나라 하나 남쪽에 나라 하나 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죠. 근데 통일신라가 이제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빠르게 무너지고요. 통일신라가 정치를 엉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통일신라가 다시 갈라지죠. 그게 후고구려,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남아 있는 거죠. 이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한쪽도 넘는 그죠? 누구인가? 궁예죠, 궁예. 그 다음에 후백제가 견훤, 그죠? 근데 이 궁예가 말년의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궁예에 반대했던 후고구려 세력들이 궁예를 대체하는 인물을 세우죠. 그게 왕건이죠. 그리고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이걸 통일해 버리죠. 그게 고려죠.
고려의 건국자는 누구예요? 왕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가 한 400년 가고 요게 다음 나라가 들어서는 게 조선이죠. 조선. 조선 건국자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그죠? 그리고 이 조선이 한 19세기 1800년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고종에 의해서 망하에서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이 결국은 일제에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잠시 이제 국가를 어떤 국가의 통치권을 점령당하게 되죠. 점령당한다기보다는 빼앗기게 되죠.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헌법상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헌법에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죠? 그러니까 북한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는 요게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상 있었던 국가들을 한번 국가 이름만 쭉 정리를 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그죠? 어 이게 거의 열아홉, 스물 뭐 그 정도 번째 국가가 되는 거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명이나 그렇듯이 역사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 그래서 석기 시대 중에서 좀 더 오래된 시대를 구석기 시대, 그나마 가까운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요 시대의 공통점은요. 뭐예요? 요 시대의 공통점은 요 시대의 공통점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 이 선사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물만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아있는 유물만 가지고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 유물이 전 세계 어딜 가나 구석기 신석기 유물들은 대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충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구석기 신석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 2학년 때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석기 때는 어떻게 구해요? 먹을 걸 수렵, 사냥 아니면 채집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먹겠다는 거죠. 작은 동물이든 뭐 아니면 동물의 알이든 아니면 뭐 열매든 뭐 풀이든 그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다 먹었어. 다 먹어치웠어. 이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 데로 가야죠. 이동 생활을 해야죠. 그죠? 딴 데로 가야 된단 말이고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새로운 곳에 왔어도 여기 먹을 거 다 먹고 또 다 떨어지면 또 딴 데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어차피 새로운 데 와도 오래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도 그렇게 정성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굴이 있으면 그냥 동굴에 살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집을 짓지만 대충 짓는다는 거죠. 그걸 막집이라고 하죠. 도구를 만드는 방식도 결국 도구에서 얻고 싶은 건 날카로운 면이에요. 날카로운 면. 그나마 날카로운 면. 그나마. 그죠? 그나마 날카로운 면을 얻기 위해서 돌을 깨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돌을 깨트려서 떼어내는 방식을 뗀석기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도구가 주먹도끼, 찌르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등사회고요. 그다음에 신앙은 이제 벽화 기억나실 거예요. 사진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작년에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소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냥의 성공,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인상을 주로 조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뭐를 기원하는 거예요? 다산을 기원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 거야. 즉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바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고 싶은 거죠. 사냥의 성공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 조금 더 거대한 사냥물, 뭐 들소나 뭐 아니면 좀 더 가면 코끼리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좀 거대한 사냥물을 사냥해서 더 많은 고기를 얻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농경은 근본적으로는 식물을 기르는 거고요. 목축은 동물을 기르는 거죠. 식물을 기르는 것, 목축, 동물을 기르는 것. 결국 기르는 데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른다는 건 기른다. 이 얘기는 당장 먹지 않겠다는 거죠. 당장 먹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만큼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간 그렇게 자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 먹지 않고 내가 먹을 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살펴주고 관리하겠다. 결국 식량을 생산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생산의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를 때까지, 즉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정성을 들이게 되죠. 그걸 움집이라고 하죠. 주로 강이나 바닷가. 강은 이해가 되시죠?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바닷가는 조금 의아하죠. 이건 특히나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닷가에 가면 뭐 물론 이제 생선 낚시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한국사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사는 서해에 뻘이 많으니까 조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개, 조개. 왜냐면 조개는 사실 사냥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그냥 갯벌에 손 놓고 파서 주워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움집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도구도 이제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얻기 위해서 돌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갈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간석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토기가 조금 중요한데 토기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토기는 어디다 쓸까? 식량을 보관하는 데 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기가 있다는 건 보관할 식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 즉 농사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해요. 농사가 시작되면 토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농사를 한 1년 이렇게 지으면 1년 내내 먹을 게 생산되는 게 아니죠. 쭉 잘 관리해서 수확기에 가서 많은 양의 생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수확했으면 수확한 날 다 먹을 거야? 아니죠.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해야죠. 보관을. 그래서 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보관이죠. 보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의미가 하나 더 있어. 이 토기가 있음으로 해서 가열, 즉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씹는데도 좀 부담이 덜 가고요. 그러면 턱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머리의 용적도 조금 커질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에 해로운 균을 가열을 통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해요. 직조 기술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뼈바늘 가락바퀴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뼈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바늘처럼 쓰고 가락바퀴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생겼잖아. 초코칩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큰 빵꾸 뚫려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기 뭐야 그 긴 막대 같은 거 꽂고 여기에 갈고리 걸어서 양털 같은 거 이렇게 건 다음에 피그르르 돌리면 이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실처럼 되잖아요. 여기 실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써져? 지우개. 이게 쓰는 판을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실과 바늘, 즉 이거 직조 기술 뭐 만드는 거예요? 옷 만드는 거죠. 옷.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 인간은 옷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왜 다른 동물들은 옷을 안 입잖아요. 왜 인간은 옷이 필요하게 됐을까? 다른 동물들은 옷을 안 입는 대신 뭐가 있어요? 털이 있죠, 털. 근데 인간은 머리 말고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온몸을 덮진 않죠. 그죠? 인간은 털이 없단 말이야. 왜? 없진 않지만 다른 동물들보다는 현저히 적죠, 현저히. 왜? 왜일까? 왜 인간은 털이 없을까?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털의 기능은 뭘까? 털이 빽빽하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을걸? 그 왜 가을쯤에 아직 많이 춥지 않을 때 아니면 1학기 때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우리 반 차례 아니라서 대기하고 있을 때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뜨거울걸? 그죠? 다른 데보다 유달리 뜨거울 거예요. 그게 머리가 까매서 햇빛을 모아서도 있지만 털이 있으면요. 이 털에 공기층이 형성돼요.
공기층이 형성돼서 요게 단열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털이 이렇게 빽빽히 있으면 단열 기능이 생겨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인간은 왜 이 단열 기능을 하는 털이 없을까? 왜 털을 없앴을까? 털을 없앴기 때문에 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든 거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털을 포기했을까? 뭐를 얻기 위해서 털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라는 거죠. 인간이 털을 포기하고 얻은 것, 진화론에서 땀입니다. 땀. 인간은 털을 포기하고 땀을 얻었어요. 어, 땀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땀은 왜 필요한가? 땀.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항온 동물이에요. 항온 동물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건강이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체온부터 재잖아요. 인간의 정상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죠. 근데 여기서 한 1, 2도만 올라가도 병원 가보고 막 약 먹어보고 해열제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온도를 지켜야 되는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36도에서 37도 사이 정도가 돼야 돼. 이 온도를 지켜야 돼요. 이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땀이 있는 거예요. 땀의 역할은 뭐냐? 체온을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아마 기화열 배웠을 겁니다. 기화열. 그죠? 땀이라는 액체를 몸 밖으로 뿜어내서 이 땀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동안 주변 열을 빼앗아 가죠. 그런 식으로 체온을 낮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인간은 수시로 땀을 흘려야 될 만큼 체온이 올라갈 일이 많았던 거예요. 수시로 땀을 흘려야 될 만큼. 그럼 체온은 언제 오르는가? 물론 몸이 안 좋아도 이제 막 백혈구들이 싸우면서 체온이 올라가지만 언제 또 체온이 올라가냐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할 때 체온이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막 근육이 에너지를 분비하면서 막 왜 그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막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신진대사작용을 하죠.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이 체온이 어느 선 이상으로 오르면 안 되니까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체온이 오를 일이 많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면은 운동을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신체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신체 움직임이 왜 많았을까? 신체 움직임이 왜 많은가? 언제 움직일까? 뭐 많이 움직이겠지만 역시 가장 많이 움직일 때는 딱 보이지 않아요?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야. 인간이 사냥을 해서 먹는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사냥을 한다? 주먹이 세지도 않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다른 무서운 동물들처럼 송곳니가 빡센 것도 아니고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신체적으로 봤을 때 힘도 약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곰한테 뭐 이거 잽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잖아. 그럼 그 사냥 방식이 뭐냐? 인간의 사냥 방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력 말고 사고력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뭐냐면 안 쉬고 멀리 뛰는 능력이에요. 안 쉬고 멀리 뛰는 능력. 그 왜 올림픽 정식 종목의 마라톤이 40.195km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슈퍼 마라톤, 하이퍼 마라톤 막 이래가지고 막 데스 마라톤 막 이래가지고 100km도 뛰고 막 그러거든요. 안 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느린 거지 천천히 뛰면은 가장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뛸 수 있을 거예요. 말도 멀리 뛰는 걸로만 치면 인간보단 안 될 거야. 제가 알기로 말도 몇 킬로 뛰면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뭐를 하냐면 스퍼트 조절을 해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젤 때랑 1.5km 달리기 젤 때랑 똑같이 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훈련이 된 상태여야 되지만 인간이 어떤 동물들보다 안 쉬고 가장 멀리 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냥 방식이 뭐냐면 내가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이 나보다 빠르겠지. 그럼 막 도망가겠지. 근데 그냥 느려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동물은 스퍼트 조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의 속도로 뛰어요. 그러면 금방 퍼진다고. 그럼 얘 퍼져 있으면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동물은 탈진한다고. 그때 사냥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아무것도 저항할 만한 체력이 안 남아 있을 때.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땀을 내는 종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땀을 내려다 보니까 털이 줄어든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털이 없는 애들만 살아남았다 보니까 얘들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옷을 만든 거지. 그리고 그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석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거 시험에 낼 것도 아닌데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라는 걸 한번 꼭 생각을 해봐 달라는 거야. 왜 인간은 털이 없을까? 그러면 털 대신 얻은 게 뭐지? 아, 땀. 땀 언제 나지? 막 나 신체 활동하고 막 그럴 때. 그죠? 신체 활동할 때는 몸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 땀이 나는 것 같아. 아마 추울 때 겨울에 한번 운동해 보세요. 겨울에 한 영하 1도, 2도 이럴 때 나가서 뛰잖아요. 처음엔 300m, 500m는 추워요. 근데 한 500m 이상 뛰고 나면은 그닥 춥다는 느낌 안 들어. 몸에서 열 나서. 그죠? 그러니까 그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땀을 항상 흘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을 만큼 체온이 오를 일이 많았는가? 왜 많이 움직였는가? 사냥 방식이 이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라는 생각을 항상 습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근데 막 외우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린 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사회 면에서 평등을 보는 건 조금 중요합니다. 평등. 왜냐면 봐봐요. 무리 사회, 구석기는 무리 사회, 신석기는 부족 사회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규모의 차이일 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는 조직은 가족이죠. 가족이 커지면 무리 사회고 더 커지면 부족 사회야. 근데 이제 보통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는 얘기해요. 구석기 시대 무리 사회는 어 사실 아빠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친족적인 성격이 약해요. 가족적 성격이 약한데 신석기 시대 부족 사회는 그래도 가족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가족 단위로 뭉쳐 있는 게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규모의 문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러니까 몇 개의 가족들이 사냥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가족들이 모인 가족이 적으면 무리 사회고 좀 더 많으면 부족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좀 어이가 없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가 무르고 어디서부터가 부족인데. 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 사회, 부족 사회를 구분하는 건 그닥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파트에서 알아야 될 건 구석기든 신석기든 평등 사회다 이거예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뭐야? 왜 평등 사회지? 평등 사회라는 건 뭐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어느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봐봐. 사람은 결국 몸은 다 똑같죠. 평등 사회가 유지된다는 건 이게 깨지려면 뭐라도 달라야 되는데 몸 말고 내가 들고 있는 도구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석기 시대는 도구의 소재 자체가 흔하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남이 갖고 있는 석기가 부러우면 나도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귀한 도구가 딱히 없다는 거죠. 특별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뭘 부러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남이 가지고 있는 석기가 부러우면 나도 새로운 걸 주워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식량 부족. 평등이 깨지려면요. 뭐부터 와야 되냐면 당연히 빈부격차부터 와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근데 이 빈부격차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남는 게 있는 거부터 남는 게 있을 때 그때부터 빈부격차가 오는 거예요. 먹고 남는 게 있을 때 이 남는 걸 누가 갖는가로 빈부격차가 시작되는 거라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농업 수준의 차이, 기후의 차이, 어디가 더 농사가 잘 되고 어디가 더 내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골랐는가, 기술은 어떤가, 여기 기후는 어떤가, 아니면 여기 뭐 지형이나 땅의 성격은 어떤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작용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먹고 남는 게 생겼을 때 이 남는 걸 누굴 줄 거냐 하는 문제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먹고 남은 게 없어요. 먹고 남는 게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 반에 학생이 25명인데 담임쌤이 음료수를 30개 사오셨단 말이야.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일단 하나씩 돌리고 그 다음에 5개 남으면 그건 좀 더 고생한 애들 주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고생해서 2개 받은 애는 하나 받은 애랑 차이가 생기잖아. 이게 빈부격차의 시작이라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담임쌤이 음료수를 잘못 사셔가지고 20개를 사왔어. 그럼 이거 누구나 하나 더 가져가고 이게 되겠니? 머릿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빈부격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평등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요거 말씀드리겠구나. 요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간단해요. 요 토테미즘이 동물을 믿는 신앙이고요. 애니미즘이 정령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어 두시면 돼요.
아무튼 요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구석기 신석기 정리하는 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